대표님 저쪽으로 좀 서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 그 호칭을 정인으로 통일해 주십시오. 증인, 예. 증인 김광일 증인께서 저쪽으로 좀. 예, 김광일 증인, 이번 홈플러스 기업 회생 사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이례적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홈플러스의 행보가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고 여러 의혹에 대한 해명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은데요. 먼저 기업 회생을 신청한 이유부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홈플러스는 신용 등급이 A3-로 떨어지면서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됐고, 이로 인한 지급 불능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통상 기업들은 회생 절차를 밟기 전에 워크아웃이라든지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바로 회생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로 인해 A3- 평가를 받은 다른 기업들의 신뢰 역시 지금 바닥으로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김광일 증인, 홈플러스라는 회사 살리자고 우리나라 이렇게 자본시장 자체의 이런 근간을 훼손한 책임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무리를 일으킨 점 송구합니다. 부도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는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송구합니다. 김광일 증인, 지난달 기준 홈플러스 부채 비율이 3,200%를 넘었습니다. 2020년 약 860%에서 계속 늘어났는데요. 단기 순손실이 확대된 데에는 무엇보다 연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K가 인수한 이후 홈플러스 매장을 매각한 후에 재임차하는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임대료 부담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지금 매년 지급하는 임대료가 이런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전체 임대료 중에서 세일앤리스백 부분은 2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액수가 얼마입니까? 구체적으로? 1,000억입니다. 세일앤리스백 통해서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 1,000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증인께서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일앤리스백은 많은 기업들이 쓰는 방식이고 이것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1,000억 원이라는 돈이 현재 홈플러스의 여러 가지 경영 상황을 볼 때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현재는 저희가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이거는 코로나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당시 회사가 수익성이 좋아서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금융비용도 절감됐거든요. 1,000억 금융비용이 절감되고 1,000억 렌트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3에서 5년짜리 단기 차입금이 15에서 20년짜리 장기 차입금으로 성질이 변화한 겁니다. 그러면 그 매각한 대금 아까도 뭐 설명하신 부분인데 어디에 쓰셨습니까? 세일앤리스백 15개 점포는 전부 다 부채 상환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부채 구조가 바뀐 겁니다. 3에서 5년짜리에서 15에서 20년짜리. 그런데 부채 비율이 3,200%를 넘습니까? 그거는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적자를 실현했고요. 회계 기준 바뀌어서 우선주가 상환전환 우선주가 부채로 평가되면서 부채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홈플러스 재무 상태는 하루아침에 지금 악화된 게 아니고 꾸준히 악화됐습니다. 신용 등급도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요. 이번 신용 등급 하락 역시 또한 예정된 수준이었고 신용평가사의 부정적인 시그널도 계속 있었습니다. 이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이러한 신용등급 하락 인지했죠?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를 처음부터 갖다 냈고 신용평가사에서 등급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내라고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신용평가를 하게 되면 신용평가사와 그 평가를 받는 회사 간에 여러 가지 자료가 오고 갑니다. 그 과정에서 신용평가가 하락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고, 좀 전에 그 다른 증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는 전 미리 예측이 가능했다고 보는데 이걸 진짜 몰랐다고 하시는 겁니까?
예, 작년보다 부채 비율도 3,000%에서 460%까지 내려갔고 매출도 올라갔습니다. 슈퍼마켓 부문 매각이 되면 수천억의 현금이 들어옵니다. 이 모든 걸 다 신용평가서에 정확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 대비 작년도 유지가 됐는데 올해만 떨어진다는 건 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8월인가도 떨어졌죠. 아닙니다. 그때도 유지됐습니다. 유지됐어요? 2년째 지금 A3 제로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2년 조금 넘게. 그리고요. 그러면 홈플러스가 상거래 채무와 함께 금융 채무도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히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도통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단체 투자 변제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질문에 증권사가, 즉 여기서 말하는 증권사는 신영증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신영증권이 유동화한 것이라 홈플러스는 관여한 바가 없어 잘 모른다. 그리고 신영증권이 리테일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해 왔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 말씀하신 게 사실입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 하오나 송구하지만 저희가 유동화된 채권자들까지 포함해서 회생 절차 내에서 전액 변제를 목표로 회생 계획 준비하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증인 홈플러스와 신영증권은 이번에 단발적으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정기적으로 전단체를 발행해온 일종의 파트너 관계라고 보는데 결국 발행부터 규모까지 논의를 하며 계속 소통을 했다고 보이는데 이거를 몰랐다, 리테일을 통해 판매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거 진짜 믿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는 몰랐고 우리 자금운용단 임원도 몰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신영증권이 판매 대행사가 아니라 인수해 갔습니다. 저희 매입채무 유동화를 그냥 인수해 간 다음에 본인들이 그 다음 절차를 밟은 거라서 저희가 그 절차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2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분 더 드립시오. 그리고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한 바와 같이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단 4일 만에 회생 신청 서류를 준비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여기 지금 서류를 지금 제출을 했는데요. 여기 첨부 서류를 보면 수십 개가 되거든요. 그 중에는 물론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아마 직접 법원이든 어디에 가서 떼야 되는 것도 있고요. 만약 또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았다면 그것을 언제 발급받았는지 분명히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제출된 것은 시간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날짜라든지. 추후 제출할 텐데 먼저 말씀드리면 딱 거기서 두 가지 서류가 인터넷 발급입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하고 사업자 등록증인데요. 법인 등기부는 오늘 확인해 보니까 12월 28일자를 저희가 썼습니다. 예. 나머지는 다 회사 내부 서류들입니다. 나머지는 내부 서류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처럼 회생 절차에 신청 서류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예. 그리고 제가 이 회생 절차 개시 명령 신청서를 아까 봤는데 이거를 이렇게 단기간의 시간 안에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기가 전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미리부터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럼 증인 신용등급 하락이나 전단체의 리테일 판매 등 지금까지 몰랐다고 발뺌한 부분들이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면 어떤 책임지시겠습니까? 제가 선서했기 때문에 위증의 책임을 지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금융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변제할 건지 법원 회생 절차에 맡기겠다는 대답 말고 대주주인 MBK 입장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회생 절차 안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유 자산이 4조 7천억입니다. 2조 2천억, 방금 매입증 유동화까지 포함 2조 2천억인데요. 저희가 시간을 주시면 다 원금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회생 계획을 짜겠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만, 정말 송구한데 저 이번에 변제 못해 송구하지만 꼭 그 안에서 변제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김병환 위원장님, 예, 네. 이번 사태를 통해서 MBK가 홈플러스 LBO 방식의 기업의 과도한 부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향후 금융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규제 방법이라든지 향후 개선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저희 의원실에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답변해 주시고요. 혹시 예, 그 LBO 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M&A를 쓸 때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쓰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실제 이게 그 법원에 가서 배임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딱 사전적으로 규제한다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